심석희 선수에 이어서 고교 시절 지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운동선수가 또 나왔습니다. 심 선수의 용기에 힘을 얻었다는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까지 모두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네, 한편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한 2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신유용 씨가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교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체육계 미투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자분께서 사안이만큼 실명이랑 또 얼굴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배경은 좀 어떻게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굉장히 큰 용기를 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이 안타까운 것이 요번에 처음 미투라는 주장으로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지난 11월에 익명으로 이미 미투로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제보를 했지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유명 스타 선수나 메달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더 약자에 위치한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여 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심석희 선수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주목을 받아서 사실 같이 반성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신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최초의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유도계에서 너도 끝이고 나도 끝이다. 한국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웠고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예. 침묵을 했더니 오히려 잦은 어떤 성폭력의 유인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학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015년까지 성폭력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연락을 왔는데 예. 이 일이 아내한테 의심을 사고 있는 것 같다. 아내가 혹시 하긴 하면 아내도 예. 유도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50만 원을 주고 회유를 하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에 본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달라면서 회유를 하고 50만 원을 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 예. 어린 제자한테 이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너를 좋아해서 그랬다. 나를 용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예. 이걸 본 피해자는 굉장히 치욕적이었을 겁니다. 나는 좋아하는 사실도 없고 연인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굉장한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처벌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3월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어릴 때 자신을 가르쳤던 코치로부터 마찬가지로 일어났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코치의 방을 청소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던데요. 이 코치가 코치의 방을 청소할 선수를 또 지목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청소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갑질에 그렇죠. 해당하는 거죠. 선수에게 빨래까지 어린 한다고 선수에게. 하던데요. 그래서 그 코치 방을 청소하려고 갔지만 청소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방에 유인한 후에 그 처음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사실이고요. 예. 그 코치방 청소하라는 지시 자체부터도 유인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유인행위로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어떤 잘못을 해놓고도 혹여라도 임신에 대한 임신을 했을까 봐 우려돼서 임신 테스트기까지 사서 해보라고 지시를 하고 예. 못 믿어서 산부인과까지 데려가서 초음파 검사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사실관계도 나중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데려간 적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본인이 사용한 카드 명세서에 해당 일에 산부인과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외부에 이렇게 그 처벌에 대한 어떤 의뢰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에 알렸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구제 방법이라든가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 여자 선수로서의 여자 신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 겁이 나고 또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성폭행 이외에도 보니까 수도 파이프로 수십 차례 폭행을 또 가하기도 했고 이게 보니까 유도 기술이었던 굳히기 같은 기술로 또 기절까지 시키고 힘으로 제압하고 뭐 그런 상황이 반복됐던 것 같은데 상당히 처벌 수준은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봐야겠습니까? 유죄로 만약에 모두 다 인정이 된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간하게 되면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습폭행,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같이 이제 선수 활동을 했던 학생들 중에는 성폭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만연한 어떤 상습폭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다른 범죄가 없는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성폭력 사건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제압한 상황에서 네. 수시로 폭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길들여집니다. 그루밍 성폭행처럼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폭력을 자행하고 그렇게 제압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위축된 상황에서 협박이나 폭언이나 말 한마디로도 위축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해서 성폭력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신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에 이제 A 코치를 고소를 한 상황인데, 근데 이 사건이요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전북 익산경찰서 그러다가 전주지검에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가능합니다. 거죠? 왜냐하면 방배경찰서에 고소를 접수를 했지만 피의자로 지목된 피고소인 주소지가 관할이 아니면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아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 촉탁을 다시 보낸 것은 고소인 주소는 또 서울에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실은 지역의 연구가 작은 지역에서 수사를 받고 가해자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수사를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시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많이 날 것을 우려해서 예. 고소인 주소지에 접수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피고소인 주소로 그 사건을 이첩시켰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최근에 고소인 조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지검에서 다시 고소인 조사를 촉탁받아서 한다는 것인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고소인 입장에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좀 네. 수사가 좀 초기에 제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실체 진실이 빨리 발견이 되고 수사 과정의 어떤 고통을 좀 더 적게 네. 받을 텐데 조금 미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이면 벌써 10개월이 넘도록 이 사건의 수사 결과가 그렇죠.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인 자체도 답답하다 이런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시에 그 증언을 해주겠다 했던 유독의 지인들은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침묵하거나 연락이 좀 두절되고 또 사건에 어떤 진척이 없다고 하던데 주변인들의 증언이 없다면 그 신 씨 입장에서 이걸 밝혀내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네요. 오래전 사건이니까 아주 명확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과거의 사건들이 많고 미성년자일 때 사건이 많아서 진술밖에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신뢰도가 높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례들은 다수 있어 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 수사가 미진하고 조금 오래 걸렸던 이유는 한 명의 코치, 한 명의 동료가 피해 이후에 1년 있다가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호소를 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참고인의 진술은 유죄의 강력한 증언으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어도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할 부분인데 그 한 명의 여성 코치는 아예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하고요. 예. 한 명의 동료는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연락을 끊고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참고인들이 용기를 내서 피해자한테 직접 들은 내용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마다 그리고 오라고 했을 때마다 연락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신유영 선수의 휴대전화엔 지금 삭제돼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이것을 복구하거나 과거의 핸드폰을 찾을 수 있다면 물적인 디지털 증거도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화기가 바뀌었다면은 이제 뭐 없을 수 있지만 통신 기록을 살펴보면 몇 년 전까지도 다 가능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런 게? 부분들까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도 피해 네. 정황이 확인될 수 있는 정황적 그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일부의 증거는 지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상태는 이제 수사 촉탁으로 인한 시한부 기소 중지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좀 진행되는 고소인 걸까요? 조사가 이루어지고 고소인 조사 내용이 군산지청으로 전달이 되면 그 진술 내용을 분석을 할 겁니다. 성폭력 사건
사건을 할 때는 진술 분석, 심리 분석,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절차도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가해자인 피고 소인도 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 차례의 조사를 거쳐서 실제로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그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지, 진술을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정도로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그 2명의 참고인 이외에도 이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오늘 대한체육회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기영 체육회장이 성폭행 파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 철저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 대한 유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 3월에 이미 이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언론에 예. 보도된 이후에나 지금 영구제명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장해도 단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늦추는 방식으로 오히려 두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약에 지도자가 이런 성폭력을 하게 되면 영구제명하고 해외에도 활동하지 못하도록 국내법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은 나와 있지만 결국 대책이 정말 실효성 있게 선수들에게 또는 다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화 있게 이제 적용되는지는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징계를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글쎄요, 이게 이 선수들이 피해 사실을 이제 믿고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세 곳에 접수가 된다고는 하는데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실제로 같아요. 지도자들에게도 물어봤더니 한 예. 27% 정도만 이런 기관이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라는 대답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 예방이나 근절의 노력이 미흡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실제로 어느 기관 같은 경우는 생긴 이후에 딱 한 건의 성폭력만 접수됐다고 했을 정도로 예. 사실 실효성이 없는 기관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어떤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번에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의 기관을 두고 이 숨은 범죄, 신고되지 않는 범죄, 네. 속으론 참고 있는 침묵의 카르텔 안에 있는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겠다라고 대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그 안에서 체육회라든가 다 그 관계 인사들, 기득권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철저히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감독기관 같은 것도 필요해 보여요. 외부의 전문가들이 다수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 분야의 가장 또 유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구에 온다고 한다면 선수들이 혹여라도 제2의 불이익, 제2차 피해를 받을까 봐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립적인 기구로서 외부 심리상담가, 정신과 상담가, 변호사, 여러의 다수의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사실 신고할 곳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고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기관이 처벌하고 우리 법원에서 중형에 이르는 형을 내려야만 그 사회 경각심을 낼 수 있고 네. 피해자들도 용기 내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신유영 선수처럼 고소를 해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가해자는 여전히 징계를 받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제2의, 제3의 폭로는 나오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철저한 수사와 정확한 응벌 그리고 예. 그에 따르는 징계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궁중 족발 사건의 2심이 열렸는데요.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나가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고 임차인은 못 나가겠다고 버텼고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둔기로 때리거나 본인의 차로 들이받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치명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요. 네. 이 행위로 이 건물주는 부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지만 지나가던 그 행인도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처음에는 검찰은 살인 미수행위다 CCTV로 확인해 봤더니 차로 사람을 밀어버리려는 행동을 한다거나 둔기로 위험한 부위를 여러 번 가격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 문자 메시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을 종합하면 이것은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저렇게 둔기로 폭행한 것이다. 예. 이렇게 기소를 했고요. 1심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서 다치게 했다라는 혐의로 특수상해만 인정해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2심에서는 할까가 좀 궁금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서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있었지만 그렇다 한들 이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에서는 국민참여 재판이 예. 이루어졌고 예. 많은 배심원들도 화가 나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은 있었지만 살인이라는 생명을 빼앗는 의도까지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어떤 결과가 목숨에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은 것은 아니고 다행히 생명이 지장이 없는 수준의 상해 피해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인데 예, 예. 2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CCTV를 다시 법정에서 실제로 현출해서 검증을 하면서 그 당시에 폭력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치명타를 입혀서 생명까지 빼앗을 만한 전후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다수의 의견이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되진 않고 1심 예. 재판부도 그렇게 봤다라는 것은 마땅히 폭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죽일 만큼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2심에서 이게 살인 미수가 유죄가 된다면 예. 2심에서 어떻게 올라가는 2년 거예요? 6개월이지만 살인 미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5년에서 7년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양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은 팽팽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심에서 인정됐던 징역 2년 6개월의 그 특수상해 혐의만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